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백엔드 개발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네트워크 지식부터 짚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네트워크 공부를 시작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엔드 개발자의 입장에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TCP와 UDP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이 둘은 네트워크의 언어 방식을 결정해요. 우리가 작성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TCP 기반인지 UDP 기반인지에 따라 요청 처리 방식, 신뢰성, 속도, 패킷 전달 보장 여부 등 통신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 둘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루게 될 HTTPS, DNS, 로드 밸런서 같은 모든 개념들이 결국 이 전송 방식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HTTP입니다. 단순히 암호화되는 것은 HTTPS가 아니라 TLS 핸드쉐이크, 인증서 검증, 대칭키, 비대칭키 암호화, 요청 응답 흐름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서비스 보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DNS 동작 원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IP를 찾아가는지 모르면 네트워크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기적 조회, 캐싱, 어서러티브 서버, 로드 밸런서와 연동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은 IP와 포트입니다. 개발자는 요청이 어디로 들어오고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서비스가 그것을 처리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서버 구조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 충돌, 포트 매핑, 방화벽 설정 같은 실전 문제들이 전부 IP 포트 개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장애를 막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트와 공유기는 우리가 쓰는 하나의 인터넷 회선이 어떻게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동작하는지, 그리고 사설 IP와 공인 IP가 어떤 방식으로 매핑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AWS 같은 클라우드의 VPC, 서브넷, 게이트웨이 동작 방식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로드 밸런서는 단순히 요청을 분산시키는 장비가 아니라 서비스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이 가장 먼저 거치는 진입 지점입니다. 이 진입 지점에서 로드 밸런서는 헬스 체크로 정상 서버를 선별하고 포트 프로토콜에 따라 트래픽을 라우팅하며 SSL 오프로딩과 장애 감지까지 수행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서버 간 통신 구조입니다. 실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서로 요청을 보내고 로드 밸런서는 열어왔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버들 중 적절한 서버로 요청을 분배하며 이 와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B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백엔드 서비스가 어떻게 유입된 요청을 처리하고 확장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네트워크의 주요 개념들과 흐름을 이해했다면 오늘은 로드 밸런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할게요. 개발자 나무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음 하나의 서버에 배포했습니다. 나무가 만든 서비스는 초기에 100명 정도의 사용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아져서 점점 사용자 수가 늘어납니다. 사용자가 10,000명이 돼요. 이제 나무의 서버는 10,000명의 트래픽 요청을 받기에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돈을 들여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해요. 이걸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CPU 128코어, 램 512가처럼 서버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다시 운영을 하는데 한 서버에 모든 트래픽이 집중되자 나무의 서버에 장애가 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중단돼요. 더 이상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기도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여기서 나무는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서버를 여러 대 두고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AWS,
도커나 깃헙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 동일한 OS, 동일한 런타임,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가진 서버를 여러 대 만든 뒤 각각 실행시키는 방식이죠. 이제 하나의 서버가 아닌 여러 서버가 동시에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서버가 여러 대가 되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로 요청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사용자는 단 하나의 서비스 주소만 알고 있고 실제 서비스는 여러 대이고 각 서버의 정상이나 장애 상태, 부하 정도, 처리 가능 여부는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것만으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로드 밸런서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서비스 앞단에서 모든 들어오는 트래픽을 가장 먼저 받는 진입 지점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요청을 어떤 서버가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장비처럼 보이지만 로드 밸런서는 이 앞단에서 정말 많은 일을 담당합니다. 지금부터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 분산 처리 외에도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정해진 주기마다 각 서버로 상태 확인 요청을 보냅니다. 헬스, 핑과 같은 엔드포인트로 주기적으로 요청하며 이 과정을 통해 로드 밸런서는 지금 어떤 서버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가 확인하는 상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태 코드 200300OK를 반환했는가, 타이머 내 응답했는가, 3회 연속 성공했는가, 여러 번 연속으로 실패했는가, TCP 연결이 가능한가, HTTP 인증서 오류 없이 응답했는가와 같은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서버를 헬시, 언헬시 상태로 구분합니다. 서버가 언헬시 판정을 받으면 로드 밸런서는 이 서버를 즉시 트래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서버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로 남게 되고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를 하며 복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던 서버가 다시 정상 응답하기 시작하면 로드 밸런서는 해당 인스턴스를 언헬시에서 헬시 상태로 자동 전이시킵니다. 헬스 체크가 일정 기준 이상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서버풀에 자동으로 재등록되고 운영자가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복구 흐름을 유지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이렇게 전체 서버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적으로 구성 변경함으로써 단일 서버 장애가 전체 서비스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SSL 오프로딩입니다. HTTPS는 보안적으로 강력하지만 TLS 핸드쉐이크와 각 요청마다 발생하는 암 복호와 연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상당한 부하를 유발합니다. 스케일아웃 환경에서는 여러 서버가 동일하게 이 비용을 떠안기 때문에 전체 처리량이 감소하고 서버 리소스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로드 밸런서가 가장 앞단에서 SSL 처리를 대신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SSL 오프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드 밸런서가 암호화, 복호화 작업을 전담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암호화 부담 없이 순수 비즈니스 로직 처리에 집중할 수 있고 인증서를 로드 밸런서 단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과 보안성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 SSL 오프로딩은 대규모 서비스에서 성능 최적화와 운영 단순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세션 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정보는 요청을 처리한 특정 서버의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용자의 후속 요청도 동일 서버로 전달되어야 정상적인 세션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중요한 한계를 가집니다. 만약 여기 사용자 B의 세션을 보관하고 있는 서버가 장애로 중단이 되면 그 세션 정보는 메모리와 함께 사라지고 사용자 B는 세션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세션 고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 서비스들은 세션을 중앙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예 서버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JWT 기반의 스테이트리스 인증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서버 간 세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도 장애 상황에서 세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 레디스 또는 JWT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가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네트워크 관점에서 로드 밸런서가 어떤 계층에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OSI 7계층 중 4계층과 7계층에서 동작하며 이 두 계층은 로드 밸런싱 방식과 처리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4계층인 전송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 단위로 세그먼트가 사용이 돼요. 세그먼트는 TCP 헤더와 페이로드라는 7계층의 데이터 조각을 갖고 있는데 로드 밸런서는 이 중 TCP 헤더에 있는 필드 정보만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TCP 헤더에는 단순히 포트 번호와 IP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플래그나 시퀀스 번호 같은 정보들도 들어있습니다. 4계층 로드 밸런서는 이런 TCP 헤더 필드들을 조합해서 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어떤 서버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HTTP의 내용은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버 안에서의 요청 경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버 내부에서 어떤 경로로 요청이 들어왔는지는 7계층 로드 밸런서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전송 계층을 지나서 상위 계층인 7계층으로 올라오면 세그먼트는 디캡슐레이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TCP 헤더가 제거되고 페이로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로드가 바로 HTTP 메서드입니다. 여기에는 URL 경로, HTTP 메서드, HTTP 헤더, 호스트, 쿠키, 쿼리 스트링과 같은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계층 로드 밸런서에서 IP와 포트를 기반으로 서버를 선택했다면 7계층 로드 밸런서에서는 이 HTTP 메시지를 직접 해석해서 URL 경로, getPost와 같은 HTTP 메서드, 헤더 쿠키 등의 상세 정보를 기반으로 요청의 실제 목적지를 더 정밀하게 판단합니다. 이 계층에서는 HTTP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SSL 오프로딩이나 쿠키 기반 세션 고정 같은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드 밸런서는 단순히 트래픽을 분산하는 장비를 넘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내용만 이해해도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